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아, 네, 아무 일이 없었던 척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나오겠죠? 네. 아, 그동안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한 며칠 방송을 쉬었습니다. 뭐 이거 이 방송 기다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나름 반갑지 않습니까? 저도 늘 이 시간이 긴장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힘들다 싶을 때도 있긴 있지만 또 하면 또 카메라 열고 이야기하면 또 신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큰 부담 없이 느긋하게 그냥 핸드폰이나 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내일부터 또 휴가를 가게 됐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트렌드가 방학 때마다 어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저도 그 트렌드를 따라서 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오늘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달리려고 그랬는데 첫 시간에 마이크가 꺼지는 사고로 인하여 통으로 다 날리고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완전히 또 새로 텐션을 끌어올려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역시 뭐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전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도 완전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뭐 거래량 절벽이 나왔다는 둥, 뭐 이제 뭐 대폭락이 걱정된다는 둥. 그래서 요즘 뭐 부동산 사야 된다고 산다고 연끌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어디 이제 와서 뭐 부동산을 서로 술자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주로 그동안 약올라 했던 사람들이 약 올리려고 전세 역전이죠. 공수전환이 돼가지고 뭐 너 저번에 산다는 아파트 요새 좀 뭐 괜찮냐 뭐 이런 거를 놀리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많겠죠.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활활 타오르고 있던 불꽃이 지금은 좀 식은 상태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진득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이런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놨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먼저 저는 그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 대중교양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책도 나름 꽤 많이 팔렸고 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그래도 그 책을 통해서 또 팔기도 꽤 팔렸으니까 그 책에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파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 부동산 담론 시장은 늘 하던 대로 똑같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는 책으로 한 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더 적겠지만 그러나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어떤 공유하고 싶은 서로 나누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요런 부분이야 요런 이야기들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책의 저자라고 해서 내가 하성주 부동산 전문가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동산 전문가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전문가라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저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일자무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돈으로 뭐 제 어떤 그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가 집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늘 여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뭐 그냥 월세방에 살았고요. 예, 뭐그 이후로는 그냥 뭐 집에 얹혀 살았지 뭐 제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비싼 집을 살 만큼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관련된 어떤 팁 뭐 또는 인사이트 이런 거라 그러면 뭐전 그런 거는 아예 모르고요. 그런 건 다른 분들이 저보다 한 150만 배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들 일가를 이룬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기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입지 분석하면 제 양반한테 물어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뻔히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야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품이고, 그래서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부동산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그런 교과서나 과목들도 있습니다. 뭐 굳이 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수요 공급 곡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들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접근 방법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경제 교과서에서 맨 첫 장에 보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이런 거 나오죠. 뭐 수요 공급 곡선, 뭐 무차별 곡선, 한계 효용 체감 없이 뭐 이런 걸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학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이죠. 뭐 매우 유용하고 당연히 저도 그 방식을 당연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반대편에 비주류 경제학에서 비주류 경제학의 태도이신 우리 칼 막스 선생은 백 몇십 년 전에 자신의 책 자본론 다스 카피탈에서 맨 첫 이야기를 상품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상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상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연역적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죠. 뭐 나름 그 부분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비주류죠. 비주류고 뭐 거기서 쓸만한 부분들은 주류 경제에 흡수되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까여서 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주류 경제학의 이 틀 이런 거를 대부분 따라갈 것입니다만 첫 시장만큼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대단히 독특한 굉장히 고유한 상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이란 뭐 수억 개, 뭐 수조 개가 있겠죠. 이 수많은 상품들은 다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뭐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드니까 나름 이걸 범주화, 카테고리를 나누죠. 그래서 뭐 필수제와 사치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정상제, 이런 뭐 아니면 뭐 특수제, 가치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런 여러 가지 범주들 중에서 진짜로 고유한 딱 하나의 점이에요. 이렇게 이상한 상품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잘 틀립니다. 아주 쉽게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상품 특징 이걸 놓치고 나면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하승주만의 고유한 이야기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들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실제 뭐 신문 기사든 뭐 전문가의 코멘트든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부동산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은 정말로 이상한 특징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꼭 뭐 자본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겠지만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굳이 뭐 교과서 안 봐도 너무 뻔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들어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죠.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많이 못 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어, 자본주의 시장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요량인데 수요라고 할게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상의 모든 통계를 봐도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비싸지는데 왜 더 살려고 그러지? 이유는 딱 하나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희망 이것 때문에 빨리 살려고.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살려고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얼른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이 더 오르는 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거의 모든 상품과 다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걸 아니 뭐 저도 압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수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가격 변동이 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 이외의 것이니까 이건 가격 변동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수요량이 변동이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수요 곡선상의 이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다 아는데요. 그냥 편하게 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는 경제학 교수님들한테 들으시고 쭉쭉쭉 오르고 있는 동안 지금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 보러 많이 다닙니다. 그죠? 이 뻔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입니다. 정확히 수요량의 변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은 공급이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의 상품에서 거의 모든 상품에서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겠죠. 포켓몬빵 하나에 1,500원 하다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가격이 1,800원이 됐어. 1,800원 하니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급을 늘리겠죠. 공급이 늘리니까 이거 비싸지. 공급이 이제 물건이 많아지니까 에이 뭐 1,800원 주고 뭐 이렇게 흔한데 뭐 알아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일반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의 공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대로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복덕방에 전화 걸어서 내놨던 우리 집 걷어주세요. 이제 집 지금 안 팔랍니다. 라고 전화하죠.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신호가 시장에 퍼지면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복덕방 사무실에 있는 매물이 빛의 속도로 샥 사라지죠. 싹 다 없어집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신축, 집을 새로 지어서 시장에다가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축의 매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팔려고 내놓는 식. 뭐 신축이든 구축이든 어쨌든 집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 이게 공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구축, 원래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 경우는 더 비싸게 팔려고 지금 안 내놓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 팔지 뭐. 지금 오른데 내가 팔면 왜 아니 뭐 지금 5억에서 6억 됐는데 좀 있으면 7억 될 것 같은데 7억에 팔지 내가 왜 6억에 팔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신축은 어떠냐? 그러면 5억에서 6억 됐어. 자, 이때다. 물 들어온다. 노젓자에서 건설회사에서 집을 막 지으려고 그럽니다. 막 짓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막 진짜 있는 대로 빨리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이 걸리고 뭐 지금 뭐 둔촌 주공이니 뭐 어디니 하는 식으로 뭐 문제 하나 터지고 뭐 조합장 몇 명 구속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15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공급의 텀이 길다라는 말이죠. 이걸 뭐 경쟁에서 많이 하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공급의 탄력도가 매우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축은 가격이 오르면 많이 지으려고 그럽니다. 많이 지으려고 그러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역시 공급은 계속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실 신축이 아무리 많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구축이 실제 물량 면에서는 뭐 10배, 20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구축이 없어지면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공급의 변화도 다른 모든 상품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지만 부동산만큼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우로 하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다시 가격이 쓱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파도를 그리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른다. 오르네. 지금이라도 사야지. 해서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반면 공급은 지금 팔면 손해인데 빼. 복덕판에서 빼.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더 오르죠. 그래서 가격은 그야말로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처럼 팍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부동산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아주 쉽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오른다. 이제 오른다. 또는 이 반대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내린다. 내린다. 그 반대가 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은 급강하를 하게 되죠. 아니, 내리는데 내가 뭐하러 사? 더 싸지면 사지. 5억 하던 게 4억 됐어. 다음 달에 3억 할 것 같은데? 3억에 사지. 내가 왜 4억에 사? 그래서 더 싸질 때까지, 더 싸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바닥이 나올 때까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랬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내가 왜 잡아? 안 삽니다. 공급은 어떻습니까? 집가는 사람, 떨어지네? 지금은 내놔야 되겠다. 그럼 지금 얼마 전까지 5억이니까 4억 5천에 낼게요. 4억 5천 안 팔립니다. 4억에 낼게요. 요즘 시세가 4억이에요. 그럼 3억 5천에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에도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의 변화. 이것도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은 필수재라는 점입니다. 필수재는 이 필수재의 반대는 사치재라고 그러거든요. 사치재라고. 사람도 꼭 필요 없는 것들이죠. 사람도 꼭 필요 없는 거. 뭡니까? 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 시리즈 3인데 이 당근에서 뭐 10만 원이 떴길래 그냥 샀어요. 샀는데 뭐 이거 있는 때와 없는 때와의 제 삶의 변화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이걸 왜 샀냐? 그러니까 뭐 싸게 나왔길래 뭐 하나 있으면 남들 차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이게 답니다. 제가 그때 돈이 없었다고 그러면 안 사고 말지 뭐. 안 사도 아무 일 없습니다. 반대로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꼭 있어야 되죠. 가난하건 부자이건 간에 일단 밤중에 자기 몸 하나 누일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필수제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소위 필수제는 의식주가 있죠. 요즘 뭐 옷이 뭐 비싸면 싼 옷도 많고 뭐 옷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비싼 옷을 입냐 싼 옷을 입냐의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러나 필수제로서의 의생활을 갖추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밥도 밥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비싸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러면 더 좋지만 그러나 필수제로서의 식생활은 하루 세 끼 밥은 어떻게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식생활에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도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이 거주 생활에 불안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실제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람의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리죠. 지금 현재 필수제로서 실질적으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이 주거에 관련된 부동산이 가장 큽니다. 부동산이 필수제라는 점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 것도 다른 상품의 개입을 뭐 아예 안 하는 상품도 있고 조금 하는 상품도 있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정부의 개입도가 매우 큽니다. 왜? 필수제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급을 위해서 안정된 공급과 안정된 가격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자, 필수제라는 점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테고 네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이 네 번째 특징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과 얘기를 했던 거와 반대되는 성향인데 양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분, 뭐 정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뭐 실제로 이걸 상품 시장에서 소비 또는 공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입니다. 바로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리빙 하는 곳이지 사는 바잉 하는 것이 아니야. 좋은 말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캠페인 벌이는 거 찬성합니다. 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바잉 즉 투자 상품 인베스트먼트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많고 그걸 하지 마라라고 캠페인은 벌일 수 있지만서도 하지 마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니까요. 세상에 투자 상품이 뭐 엄청나게 많다고는 치지만서도 범주를 나눠보면 크게 그냥 딱 세 개 있습니다. 부동산 있고요. 주식 있고요. 채권 있습니다. 이 채권에는 은행 예금도 포함. 주식, 부동산, 채권 이거 세 개면 다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냐? 뭐 원자재, 뭐 있죠. 원자재 뭐 좋고요. 귀금속, 그것도 뭐 투자 상품입니다. 뭐 미술품, 뭐 그것도 미술품 투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투자의 세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거고 진짜로 큰 것은 주식, 부동산, 채권인데 다른 여러 투자 상품들 뭐 미술품도 좋고 원유도 뭐 원자재도 좋고 뭐든 투자 상품도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투자 상품들 중에 부동산만 필수제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식 있으면 뭐 주식 오를 때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주식이 없다고 내가 큰일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 없으면 오를 때 내가 약이 오른다 이런 점이 있죠. 주식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벌은 애들이 약 올라 여기 있습니다. 채권 채권 많이 있으면 좋지. 채권 없다고 큰일 납니까? 아니면 나 채권 대신 현금 있어. 현금 있으면 됐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자재? 내가 뭐 원자재로 뭐 할 건데. 투자 상품으로서 원자재 없어야 됩니다. 귀금속, 미술품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 상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만 필수제로서의 성격과 양립하고 있습니다. 필수제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투자 상품이면서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하게 투자 상품화가 되면 아주 골 때려집니다. 필수제로서의 지위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옛날 허생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허생은 매점매석 투기로 큰 부를 일군 자입니다. 그런데 허생이 뭘로 투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말총을 해서 상투 트는 뭐 이걸 그 두건인가 가시지 감 만드는데 말총이 필요하다 이래서 말총을 투기합니다. 말꼬리 이걸 투기를 하니까 양반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갓을 꼭 새로 만들어 써야 되는 이런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거 없으면 뭐 밀짚 모자 쓰고 다니지 뭐 비싸면 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었죠. 그 다음에 뭐죠? 과일 투기를 하죠. 과일 없으면 뭐 쌀 먹지 뭐. 과일 없다고 뭐 죽나? 근데 과일을 꼭 필요로 하는 건 꼭 제사에 올려야 되는 고관 대작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생한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가서 아니 이걸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으니 말총이랑 과일로 돈을 벌었으니 이번에 쌀로 한번 해봅시다. 허생이 이때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쌀로 매점 매석을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다. 진짜로 때려 죽이러 온다. 그래서 쌀로는 매점 매색을 안 하죠. 쌀은 필수제죠. 그 전에 허생이 투기했던 투자 상품이었던 말총과 과일은 필수제가 아닙니다. 사치제죠. 부동산은 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점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그래서 부동산이 투자 자산이라는 말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바로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배가 고픈데 빵을 먹고 싶어. 그래서 배가 고픈 와중에 빵을 하나 먹었어. 이 빵 하나에 느끼는 내 포만감, 심리적 만족감, 효용감은 매우 커. 100이야 100. 그런데 빵을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째 먹었어. 그러니까 효용이 얼마야?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빵 더 먹으러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오히려 효용이 뭐 0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게 대부분의 상품이 가지는 한계 효용, 내 효용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라고 그랬죠. 투자 상품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야. 10채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1년에 1억의 투자 수익을 얻고 있어. 그런데 어쩌다 뭐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내가 집이 100채가 됐어.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투자 수익이 10억이 나와. 그러면 제 한계 효용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하나도 안 작아지죠. 똑같습니다. 10채 있을 때나 100채 있을 때나 한계 효용은 똑같습니다. 1억 버는 것보다 10억 버는 게 10배 더 좋잖아요. 물론 필수제로서의 부동산은 10채 있으면 효용이 뭐 더 커지기는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죠. 내 10채를 어떻게 뭐 청소하고 다닐 거야. 어떡할 거야. 관리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10채 필수제로서의 부동산은 10채 20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나 투자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체증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모든 상품들의 수요 공급 곡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상품들의 수요 공급 곡선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그에 맞춰서 변동해서 다시 가격이 원위치로 다시 복귀한다. 균형점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있습니다. 부동산도 물론 세월을 아주 길게 잡으면 100년의 기간, 200년의 기간 이렇게 길게 잡으면 그 법칙에 맞습니다만, 우리가 뭐 100년, 200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부동산에 붐이 불 때 이때에서의 그래프는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는 매우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되죠. 어떤? 변동성이 매우 큰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오를 때는 팍 오르고 내릴 때는 팍 꺼지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뭐 매우 심하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애플워치로 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아니 뭐 애플워치 안 사고 말지 뭐. 대체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갤럭시 워치 사지 뭐. 갤럭시 워치 비싸면 애플워치 사지 뭐. 그거 아니면 뭐 샤오미 미밴드 사지 뭐. 등등등 이렇게 대체제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생기지도 않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뭐 남의 나라 일로 던져놓고 나면 그만인 거죠. 넷플릭스 구독료가 한 달에 15,000원 하다 18,000원 오른다. 그건 넷플릭스 보면 재밌긴 하지만 그거 안 본다고 죽나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수요는 줄어들면 다행인데, 넷플릭스가 18,000원이 되니까 오히려 큰일 났네. 2만원 되기 전에 빨리빨리 더 구독해야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을 설명할 때와는 늘 다른, 조금 다른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상품의 특징을 고려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죠. 그럼 뭘 고려하고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 다
남들 하는 대로 우르르 따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중동에서 하는 부동산 얘기나 뭐 한겨레에서 하는 부동산 얘기나 뭐 거기서 도덕적인 요소가 얼마나 가미되어 있냐 차이만 다르지 뭐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이 아니 왜 뻔히 아는 얘기를 이렇게 실제로 진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들 모른 척하지? 라고 하는 게 제 첫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부동산의 네 가지 특징 그러니까 뭐 네 가지 특징 뭐 뭔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 라고 들으신 분들은 좀 실망하시겠지만서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복덕방과의 뭐 거래 경험 있다고 그러면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던 너무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들로부터 대신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을 제가 그냥 뭐 이런저런 경제적 용어에 옷을 약간 입힌 거지만서도 이 현실에 기반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미리 전제로 깔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마치 칼 막스에 빙의하듯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에서부터 시작해봤습니다. 이 상품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공급은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급격해진다. 그런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점. 네 번째로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한번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들 할 때 계속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도 다른 유튜버들 다 하는 광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을 지식의 뱅가드, 지식의 전익 이렇게 달았는데 이걸로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지식의 뱅가드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팟빵 팟캐스트에도 열어놨습니다. 운전하실 때 뭐 굳이 뭐 영상 틀 필요 없으시니까 데이터도 아끼실 겸 팟캐스트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뭐 경제적인 수익이 나는 건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걸로 떼돈 벌고 싶은 생각은 그런 욕망은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언감생심이죠. 마이크도 꺼놓고 방송하는 놈이 무슨 그러나 시작할 때 아무도 안 된다 생각하면 제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지니까 그런 점을 좀 불쌍히 여기시어 구독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하시는 김에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좀 이런 비루한 부탁드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또 한 번 더 할 것 같으면 더 방송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